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보욱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잖아도 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은 기존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내용 가운데 고정을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아까 유인을 봤는데 유인을 한번 주시죠. 우선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유인물 한번 넘겨보시죠. 네, 주제가 원래 임진어병을 통해 보는 고산인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역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이 고산이라는 말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우리 고산서당이나 고산서원과 관련 지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임진왜란이란 어떠한 전쟁이었는가, 간략하게 보면 전체를 개괄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고산 지역이 이제 경산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산 지역의 어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어병장 가운데서 저 고산 이 지역 ук수동에서 주로 살고 활약하셨던 박응성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는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제 소개 같은 거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산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원래 신라 때는 암양소국, 즉 암양소국 또는 압독국이라고 불려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경덕왕 때 장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작자가 이 개사순덕에 붙은 요 노루작자인데, 대체적으로 경덕왕 때는 신라의 이런 이두 문자를 주로 뜻으로서 분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게 왜 장산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우 같은 경우는 달구벌을 이제 경덕왕 때 대구로 번역하는데, 그게 큰 부렁지다, 넓은 벌판이다, 이런 뜻으로 의견을 이제 이름을 고치게 되죠. 근데 저희들이 우리 대구에 보면은 달성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달성이라는 분이 한자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달자는 달구벌을 줄인 말입니다. 즉 달구벌 성을 줄여가지고 달성이라 했기 때문에 달자는 이두고 성자만 한자입니다.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 자꾸 달성이라고 하니까 왜 달할 달자를 썼는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명을 알려고 하면
이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나중에 성산이 나오는데, 원래 경산에는 이게 압동역이기 때문에 압동 압력역이 있는데, 이 역하고 서로 맞아보는 것 대부분은 범어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자는 범어를 어떻게 쓰느냐, 뜰범자와 고기여자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의미를 해석하는데, 원래 범어라는 말 자체가 이두입니다. 사서에 보게 되면 역사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 주로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세종 말에 안종도에 나오는 경상도 지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속찬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 동궁 여지 성남이 있고, 그 다음 내려와서 각 읍지들이 있는데,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와 그 다음에 경상도 지리지, 속찬지리지, 동궁 여지 성남이 모두 다 무릇범자에다가 영조 때 나온 업지까지 무릇범자에다가 어조서 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조 때 발행한 업지를 보게 되면은 역을 설명할 때는 그래도 무릇범자에다가 어조서 어자를 쓰는데, 동대를 설명하는데 뜰범자와 고기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필사자의 오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범어는 범어천에 물고기가 떠는 것을 형상해서 범어를 했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찰해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초에는 계사성록이 없는 장산이 되고, 그 다음에 충선왕 때, 충선왕 이름이 장자장입니다. 충선왕이 왕장인데, 요 충선왕의 이름을 옛날에는 이제 피하죠. 그럼 휘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 선조들이 이야기는 바로 버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휘법이라고 하거든요. 휘자는 피할 휘자.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제일 앞에 공도의 휘는 하는 말은 이제 왜 이름을 피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거기에 그 피해가지고 이 장자는 임금은 이름과 음이 같다고 해서 경산으로 고칩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여기 또 옥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고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조선조에 끝날 때까지 지금 경산으로 사용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이 경산이 경사경자니까 아주 좀 오래 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름을 피해서 글자를 바꾸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충수광 때 되면은 일현선사의 국사였던 일현선사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현을 좀 성격시켜가지고 현감에서 혈령으로 성격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공양왕의 왕비가 경산 출신이어가지고 경산군으로 현에서 성격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내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원래대로 경산현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이라는 말은 원래 장산을 이름을 피해가지고 경산이라고 호칭했다. 이게 이제 역사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옥산이라는 말이 있죠. 옥산이 이제 원래 이게 경산에 있는 산 이름인데, 그 산 이름이 경산의 이름으로 함께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산에 제일 많이 사는 성씨가 전씨인데, 업지에 보게 되면 성씨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성씨가 전씨입니다. 그래서 옥산전씨, 경산전씨를 달리 옥산전씨라고 사용하죠. 요즘에는 일현선임이 원래는 김씨로 알려졌는데,
서예가나 이런 거를 고정해서 전시로 이야기를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금 통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 지금 그 전시들이 성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스님은 있을 때는 공간이 없어요. 단지 이런 스님은 김씨이고 성이 뭐다 하는 것만 나오지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아직 공간이 없던 시대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 성시의 7할 정도는 대부분 고려 말의 삼별초난이 있을 때 그때 형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는 가운데 자신이 28대, 9대, 30대 손이라 하는 분은 대부분 그때 공간을 사용하는 성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려 때는 왜 족보가 없노? 족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려 때는 족보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고려 몽고가 원나라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전부 다 같은 성씨끼리 그 시종 내의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요즘 말에 학렬 같은 데 상관없이 나이가 같으면 혼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은 뭐 몽고가 참 원나라가 나중에 우리나라나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은 침략을 했고 또 상당히 혹독하게 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잔인한 것만 나르고 자꾸 미개인처럼 이야기하는데 고려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족포를 하지 않는 것은 원나라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너희 나라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종대에 결혼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까? 바꿔라. 즉 성씨가 다른 성씨끼리 혼인을 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족보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지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신정 동궁 여지 성남에는 보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데 요 책에서 시지라는 말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많이 보이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경산해내 역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역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전부 다 말을 타고 서서 파발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다 있단 말입니다. 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역이 있는데 역은 일반적으로 그 우바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큰 규모의 그 어떤 시설 역이고 대구에는 보보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압동역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사이가 됐는데 그 사이가 거리가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길손이나 나간 애들이 가다가 해가 저물면은 역까지 못 가게 되면은 다른 데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뭘 했냐? 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시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즘 말 여관이 있는 거예요, 여관. 그래서 경산 지역에는 이게 제가 그 책에는 페이퍼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여기는 다 적을 수 없어가 5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범어역에서 암양역까지 가는 사이에 시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서 시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지라는 말은 요 때시자와 알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더 이럴지자로 쓰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이 시지도 이두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지가 있는데 나중에 요 시지원이라 하는 요 원자가 여관 원자입니다. 원래 이 시지원이 있었는데 현의 서쪽 11리에 요 현이라고 하면 경산 현의 그
어떤 관하에서 11리의 시지원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요 경산현에는 암양역은 1개만 있었고, 역은 5개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에도 역이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이 5개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시지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시지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시지는 이 지역의 경산의 서면인데 남면도 있고 동면도 있고 이 면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요게 그 서면, 서쪽에 있는 면이라는 겁니다. 서면인데 이 지역에서 시지라는 말은 동네 명칭이 시지리라는 말로 정착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고산이라는 말로 통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산의 명칭은 그렇다면 언제 생겼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세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1749년 영조 25년경에 편찬된 경산 현업지가 있습니다. 이 경산 현업지에 고산서원이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 고산서원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니까 현의 북쪽 심기 옛날 성산 아래에 있다. 요 말에서 이제 고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럼 고산서원에 대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고산서원은 말력 초락하는 말은 말력은 주로 이제 명나라 연호인데 우리나라의 그 명종 때 선조 초에 주로 이제 이런 연도인데 여기에서 혈령 윤희령이라는 분이 고산서원을 건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지에 지금 프린트물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업지에 나오는 설명을 프린트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죠, 이쪽. 제가 그 업지에 나오는 내용을 번역해 놨는데 이래 설명을 하잖아요. 현의 북쪽 심리 옛 성산 아래에 있다. 만력 초에 혈령 윤희령이 올 사람과 더불어 서재를 건립하고 장소 즉 이제 공부를 달리 표현한 말인데 공부하는 장소로 삼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을 보내어 퇴계 이 선생에게 이황 선생에게 제호를 청하니 그 산을 고산이라 이름하고 편액도 고사대 써주고 그 들어간 입구문을 구도문이라고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고.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그 고증을 해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산서당을 이야기할 때 그 있는 관계되는 분들이 최계 선생님이 와서 뭐 강학을 했고 거기서 와서 거지를 써줬다 하는 거를 그렇지 않다. 제가 최계학을 30년 전공했는데 최계는 이쪽으로 온 적이 없다. 주로 이제 동주를 동쪽으로 연합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니까 저를 뭐 상당히 그 뭡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로 그렇게 전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충을 한번 해보면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은 그 책 안에 있습니다만 고산서당을 건립한 해가요 윤희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1570년 6월에 경산현령으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고해 12월 7일인가 8일 오고 적혔는데
그때 타결을 해요. 보살수당을 지기 3년 전에 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호를 받아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러면 수당 지기 전에 가서 먼저 받아왔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보통 그 옛날에 큰 서원 같은 데는 짓는데 뭐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살수당 같은 경우는 석 달만 하면 건물을 짓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화정이 된 것이다. 임난 당시에 여러 가지 불이 타고 할 때 와전된 것이다. 근데 이제 보살수당 같은 경우는 전화도 문헌이 거의 없어요. 대구 지역에 영경서원이 1563년에 창건이 되는데 이때는 최계 선생이 직접 이야기하고 그때 최계 선생이 지어준 기본 후기라든지 시간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서원에서 남아있는 논문은 정조 때기 처음이라, 정조 때. 그 다음에 또, 원래는, 그 책에는 적어 놨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고산서당은 처음에 지을 때는 업지에는 서단이라고 하는데 고산 서단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처음 지을 때 전부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원하면 사당이 있고 본당인 강당이 있고 동서재가 있고 대충 그래 알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당이 없는 서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주에 이제 이산서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퇴계 제자들이 전부 다른데 퇴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서원은 사실 거의 많이 참관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실행하죠. 그래서 이산서원을 했던 분들이 선생님 당장 그 배양할 뿐이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퇴계 선생님 말씀이 배양할 인물은 뒤에 선정해도 된다. 우선 강학을 위주로 하니까 공부하는 걸 위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1613년 서원을 건립한 50년 후에 사당을 건립하고 정식으로 서원의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고산서원은 모당일기 같은데 전부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구의 손철호 선생이 1601년부터 자기가 34년 82까지 살 때 다 일기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내가 고산서원에 가서 강학을 했다. 전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고산서당은 뒤에 그런 사당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서원에서 서당으로 이제 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숙종 때 가서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배양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유림들이 공의를 해가지고 나라에 우리가 아무개는 목욕 제기하고 누구 등이 예조에 상소를 합니다. 나라에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잔이라고 하는데 그걸 올려가지고 예조에 가서 왕명으로 다 허가를 받아야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걸 하려고 하면 지역의 유림들 서명을 다 받고 나중에 경상도 유림 대표 서명을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아무나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걸 받아는 것이 숙종 때 와서 이제 했다. 고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구도문이라 하는 것이 이제 도를 구한다, 추구한다는 말 뜻이니까 이 고산서당을 짓고 난 뒤에 하나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뒤에 퇴계 선생님의 글자를 구해다가 직자를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최계 선생이 했다는 말이 오랫동안 구전되어 내려왔으니까 그래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옛날에 최계 선생님 필적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느냐. 모당 일기에 보면은 우리 소천대구의 그 황금동의 청고성원에 비하면 모당 선생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내가 최계 선생님의 필적을 구하는데 안농을 싣고 있는데 3년을 흘려가서 하나 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 말이 원래 고산수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고산이라는 말이 외로울 고자 아닙니까? 이 고산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야구제 보여요. 대구로 따지면은 도청역에는 침산이 원래 독산이에요. 독산. 고산. 그거는 이렇습니다. 풍수학에서 말하는 홀로 독자. 이 산맥이 쭉 연결되지 않고 들판에 툭 솟아있는 게 있죠. 중국에 가면 태산이 600m밖에 안 되는다 하는데 한 400m, 500m밖에 안 되는데 태산이 높다 하도 이럴 때 좋아요. 그러면 벌판에 거기 있어 굉장히 높이 보이죠. 실제로 태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맥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들판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산을 지칭하는데 지금 현재 이 성산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맥이 뻗어온 게 없어요. 뒤에는 또 좀 가면 또 넘어강이 연결되고. 옛날 사람들은 옛날 이제 풍수는 어떤 게 있냐? 산은 물을 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경상도 남도 북도로 구분 안 하죠. 옛날에는 광이기 때문에 좌도 우도로 하죠. 옛날 사람들은 물이 맞으면 정말 배를 타고 사공이 건너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물과 친해야 되고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주하고 저쪽은 지금 경상도로 따지자면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도라고 그랬고 낙동강 이쪽에 지금 대구가 안동 같은 경우는 좌도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의 산을 가운데 주산을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지금은 산도 아닌 그 지금은 제일 여정이 있다고 하는 항구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주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거북 귀자를 써가지고 이어졌다 영구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주산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업지를 잘 살피면 산이 전부 거기서 뻗어나가고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 세월이 지나면 풍수도 바뀌어야 된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있을 때 넣는다. 그래서 대구의 두산 8봉산이 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풍수도 바뀌는 거예요. 풍수의 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잡아도 주인을 잡아도 몬스터 땅이 금사래의 땅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산에 옛날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요게 성성자입니까? 아주 그 고산 뭐 토성에 대한 그런 책자를 보게 되면 옛날 신라 때 여기 토성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또 봉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퍼에 적혀 있습니다. 이 봉수는 화양에는 시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되고 대구는 지금 수성고등 앞에 있는 법위산 봉수대로 연결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은 군사적인 영향을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산을 아마 당시에 고산 지역의 사람들이 성산을 고산이라고 불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고산서고대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땄는 것이고 최계 선생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딴 것이고 후에 이제 이적이 전부 고산으로 칭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에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논리에 맞게끔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사들의 지명은 그렇게 생기겠다. 임진왜란에 대한 거는 막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페이퍼에 적어있는데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33일 음력이 옛날에 4월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5월 23일 부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농경시대 때는 전쟁은, 농사 지을 때는 전쟁이 없는 것이 사실 원칙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심기 할 때 전쟁을 하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군대가 현지에 가서 군량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은 주로 녹음이 짙은 우리 6.25 전쟁도 6월에 안 납니까? 그죠? 숨기도 좋고 그리고 그래 가는데 이것도 거의 6월달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만인 8일인데 4월 21일에 양력 5월 30일에 대구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그 4월 22일 날에 반자월에서 전투를 했다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 우락제 최동부라 하는 대구 어병장의 시기 나오는데 요즘 반자월의 글자는 뭡니까? 반절반자에다가 밤야자에 다룰 자 아닙니까? 이 반야월은 임난때 보면요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데 여기 뭡니까? 이 반자가 이 반자. 그러니까 왕태조 고사가 있다 하는 말은 실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한 것이죠. 왕태조 이야기는 대부분 다 스토리텔링만 있죠. 사실은 뭐냐? 공산에서 결혼과 전투했다는 공은 사실이죠. 나머지는 어디로 간지 사실상 모르죠. 근데 중간중간 가다가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원래 무태 지금 동서면에 있는 국가 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무태 지명은 언제쯤 요게 문자로 정착이 되느냐 그런다. 서면에 가면 인천이 시들 그 정자 가운데 환성적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소가 태안이고 이주락 하는 분이 그 정자를 지었는데, 그분이 기본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을은 옛날 왕태조의 고사가 있는데, 왕태조가 군사들에게서 경기할 경자, 경기하는 병사들에게 경군을 묻혀라, 게을리하지 마라 하는 말에서 생겼다 하더라. 이걸 다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뭐 어떤 사람들이 무태라 하니까 없을 못자에 게으를 택자는 게으름이 없다 하는 그런 건 이제 다 경강부여라 그게. 그런데 원래 무태라는 말이 경상도 지리지 같은 데는 무자는 없을 무자가 되는데 태자가 제3태자로 적혀 있어요. 신방이 없어요. 그때가 신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태라는 말도 이구라는 말입니다. 왕건태조가 공수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제거도 700년 뒤에 처음으로 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동천 쪽에 오니까 왕태조가 마음이 풀리더라, 안심되더라 하는데, 해암이라 하는 말은 그때 생긴 게 신라 때부터 해암이 그 해암이었는데, 이렇게.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사실 스토리텔링이다 하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스토리텔링이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야가 이제 반개, 바석 반자의 계곡 개자도 있고요. 심지어 불교의 반야라고 적히는 것도 있고요. 많이 적혀 있습니다. 모당 일기하고, 무라제 실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산의 어병장 최대기, 이름하고 최응답이라는 비석 같은 데 쓰시는 것도 다 달라요. 이 이두란 말이야, 이두. 여기 이두가 적혔다. 그래서 이제 4월 30일에 성조가 어주로 파천을 하게 되고, 5월 3일에 한양을 점령했다. 나머지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산 지역에 그 어병장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는 그 당시에 편찬된 업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업지에 이제 기록된 분은 이 박은성 장군을 비롯해서 그 유인부를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어병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 7쪽에 보면은 거기에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1878년에 정조 때 편찬된 경상도 경산 현업지에 보면은 충의조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수록된 분이 박응성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대기, 이분은 안심 출신인데 이름이 나중에 최응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장여란, 장봉기, 진섬, 이런 분들 10명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 업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분들로서는 주로 이제 거기에 정변함, 정변호, 또 정변문이 종형제의 그 초계 정신들이 그 앞에 삼위정도 지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성적이나 뭐 전락이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자인에 보면은 그 최문명이라는 분이 호가 성제인데 그분이 있는데, 이 자인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지금 경산에 포함되어 있죠. 원래 자인은 조선 중계까지 독립된 현이 되지 못하고 경주 부의 속현으로 있었습니다. 속현. 여기 속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대구도요, 대구 부 안에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읍내가 있고, 나머지 수성은 수성현이 있고, 동천에 해안현이 있고, 서쪽에는 하빈현이 있거든요. 이게 속현이야. 속현은 뭐냐? 현은 현인데 관리 현감이 파견이 안 되는 현을 속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요, 대구하고 전부 다 이거 경주도에 속합니다. 경상도라는 말도 고려 말에 이제 여러 이름으로 많이 적혀오다가 고려 말에 이제 경주하고 상주, 경주도하고 상주도를 합쳐서 경상도로 바뀌죠. 경주는 왜 신라서울이고 상주는 뭡니까? 옛날에 견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경상 감령이 우도 감령은 경주에 있고 좌도 감령은 상주에 있죠. 그게 이제 대구로 옮아오는 것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것이다. 외적이 일본군인데 우리 사세는 외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오랫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실용지하게 능해가지고 사실상 청량수계 이런 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부산포에서 대구를 거쳐가지고 밀양을 거쳐서 대구로 들어가는 것이 한양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대구가 첫째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길이 많고, 명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지원군이 와서 어디에 주둔하자 하면 칠곡에 팔거가 옛날에 칠곡에 고명지인데 칠곡에 주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칠곡이 현이 없던 것이 칠곡 도후부라고 하는 식입니다. 도후부는 상급이 장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직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현령쯤 되면 5급이 오고, 그 다음에 도읍은 3급이 하고, 그 다음 경상도 관찰사는 2급이고, 종정이 18단계로 나와서 이제 2개 하나 합치면 지금 9급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부구청장 이런 사람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임단 당시의 감정이 공개온 그런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응성이라는 이제 의병장으로 지금 호칭을 하는데, 이어는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관군의 종사, 문과에 합격했어. 46살에 문과에 합격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에 군대에 종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는 군대에 종사하는 분도 응시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 초기에는 이제 부장이나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문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6살에 이거는 방목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옛날 자료가 없는 걸로 하는 분이 많은데 옛날 사수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오래때 가가본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규장각에 사이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몇 등까지 다 나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광군에 조금씩 했는데 대부분 임난이 일어나고 나면은 나라의 군대가 깨어지죠. 그때 되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어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광군에 종사했던 박은성 장군이 과연 어병장이 될 수 있겠느냐 고칭하기에 그렇잖아요. 광군인데 어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고향에 가서 어병을 모집했고, 또 자사력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산성을 수축을 해가지고 외적과 대항을 했고, 또 그 성주의 송한 김면 어병진에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어병장군으로 호칭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박지우 장군은 처음에 어병을 갔다가 뒤에 또 관군이 되죠. 뒤에 정유재란 때 보면은 화왕산 전투할 때 그때는 다시 관군에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군하고 어병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경산현 법지에 거기에 지금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묶어야 되겠다. 임진왜란때 자산의 성을 수출했다. 송한 김명과 함께 창의했다. 성주의 사원진에서 순절했다. 그런데 아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세 아들이 함께 순절했다. 참 이 정도 되면은 참으로 큰 충이죠. 큰 충이죠. 아마 그 당시에 아들을 대동했던 것은 남의 자식을 데리고 나갈 때는 대부분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선수원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자가 함께 순절하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나중에 병조 참의의 이 산품입니다. 산품직에 추정을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한 개 남아있는 무락하는 아들이 당시에 10살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살아남아가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교지를 나중에 밑에 쭉 가게 되면 보면 상당히 나라에서 군공으로서 대우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안이나 해남 현감을 여기 냈다. 요래 지금 업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요, 박응성 장군이 무가방맥에는 성자가 정성정자로 되어 있는데 경산 업지나 족배는 일월성자로 되어 있고요. 성주 사원진에서 나올 때는 별성자가 나와요. 과연 이게 같은 분인가 그렇지 않은 분인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박응성이라는 분이 관리로 있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참 고심을 하고 제가 그 추적을 사실 해보니까 난중잡록이라 하는 이제 조경남이라 하는 분이 이제 남원의 어병장이 임난 당시에 기록한 이 난중잡록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책에 거기에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박응성 유격 장군이 김면 장군 지역에서 이 외적이 낙동강으로 올라오는데 아마 매복을 해야 된다. 이래 이제 아마 그때 거기 손 무슨 장군이 나오는데 그분하고 저쪽에 뒤에 이래 가보게 되면은 그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8쪽에 보게 되면은 난중잡록에 거기에 이제 나오는 손인갑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원래는 거기에 전체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만 원래는 아마 도대장은 정의동 선생이 아마 도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일환이라는 분은 참 실제로 대단한 분이었지요. 근데 이제 광해군 때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부터 이제 상당히 그분의 제자로 되었던 분들도 이름을 바꾸고 다른 쪽에 숨기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김면이나 손인갑 장군도 정인홍 휘하에 있었다. 그 정인홍에 그래서 이제 초유사가 김학공의 한 초유사가 군사를 거기에 배치를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육군 장군이 있는데 그 신령 출신은 권응수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육지에는 권응수고 바다에는 이순신이라고 했는데 권응수 장군은 사실상 잘 묻혀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나라에서 성무공신이 있고 성무공신이라는 건 직접 이순신 장군이 1등 하고 1등 성무 1등 공신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권응수 장군이 2등 공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성무 원종 공신이라고 해서 한 단계 낮은 공신이 되죠. 그래 되는데 이제 아마 예암 같은 분들이 임난 나오시라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받습니다. 근데 이제 낙제일기 같은 데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는데 대구에는 호가 즐거울 낙자 집제자 낙제라고 하는 분 이름이 달성서신의 서사원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분 어디 사는지 하면 지금 경상 감령공원에 있던 그쪽에 약정골목 있잖아요. 그 마산대를 보면 옛날에 SM은 그 여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밑에 보면 거기에 구암수문이 옛날 수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살았던 분이죠. 거기 살았던 분인데 낙제서사원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황금동 옛날에는 황청동이었는데 황청동 이름이 상당히 좋아요. 황국청송이라고 누런 국화가 있고 푸른 소리 있는 곳이라 해서 황청동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황청동이 주는 줄 알고 자꾸 이름 바꿨게 황금동을 죄를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상동에 살았던 모당 손천을 일찍 손씨가 있던데 손천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손천울이라는 이 분은 이제 원래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 사람이 다 죽어요. 낙제 선생은 원래 성동손인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그때 돌아가시고 모당 선생도 아버지 엄마가 다 임단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끝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3년 사이에 25개월이죠. 신효사를 못했다고 그 밑에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영모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영모란 뭡니까? 길이 생각한다, 사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모당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분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옳은 유생이 해야 됩니다. 낙제라는 분은 원래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제 뒤에 가시면 일기를 적습니까? 일기를 적으셔야 됩니다. 육아의 성비들은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종이 쪼가리 하나도 안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낙제라는 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날부터 임진, 계사, 가보, 얼민장 가보, 얼미, 임진, 계사, 가보, 얼미, 병신 임신장까지 나중에 청안현감으로 갈 때까지 일기를 다 적어놓습니다. 4월 13일 일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일기 꿈을 꿨는데 부산의 첨사의 상녀가 뜰 안에 들어오는 꿈을 꿨다. 소스라치게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하다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벽에 불안해가지고 부에 들어가서 부사를 만나보니까 벌써 외적이 추웠다는 파발이가 있더라. 옛날에 파발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정보만 넣은 거 아니고.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죠.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는 것도 있지만 고려와 조선의 군 체제가 다릅니다. 고려는요
몽고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 임금이 강화도에 들어갔거든 나라가 망해. 왜 그렇습니까? 각 지역의 호족장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 땅이라 자기 땅. 자기가 지키면 자기가. 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 군대를 협파한 것이 태종 이방울이 사병을 협파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의 군대는 태종 이후에 뭡니까? 군권이 중앙에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임날이 일어나도 중앙에서 군대를 움직이라 하는 명령이 안 떨어지면 군대를 움직이면 조선 역적지에 걸릴 수가 있어요. 군대를 못 움직입니다. 재성방략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게 좋은 점도 있죠.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제라는 분이 4월 21일 날 팔조령을 거쳐가지고 파동을 거쳐가지고 가창을 거쳐가지고 저쪽에 지금 현재 상동 무적도 외적이 침입에 들어오는 것을 다 적어놓습니다. 팔공산에 피난 가가지고 매번 음봉에 올라가서 보니까 불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외적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열흘이 비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어디였냐? 아이고 내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기록을 못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난리통에 죽는 속에도 다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당이라는 거는 옛날에 끝나고 난 뒤에 1601년부터 그분이 이제 장수를 하지요. 82살까지 1634년까지 일기를 빼앗지 다 적었어요. 낙지일기 접근역도 있고 모당일기는 지금 국학진흥원에서 뭐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좀 번역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10년 후에 이제 거의 지금 다 되고 제가 감수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 경상도 감령이 언제 왔는지는 1601년도라 하는 거는 다 나와 있는데 날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작년에 원래 저거 좀 밝혀주면 그걸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저작년에 못 밝혔고 작년에 밝혔더니 막 벌써 국제고사 날짜를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음력 5월 24일 날로 기록이 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 양적으로 따지면 6월 24일. 그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국제보상 운동도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의미가 있는데 실제 연도가 너무 내려오고 뭐 대구로 가는 도시가 건대만 있는 도시는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경상감령이 대구에 온 것보다도 영남을 발전시킨 건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는 이야기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악단이 악기를 부르면 나가지고 주민들이 박수 치고 했는데 국제보상운동을 해당이 겨울에 2월달에 1월달 추울 때 사람이라고 박수도 안 치는데 이게 무슨 축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정했는 것도 바꾸기 어렵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모당 우리나라 역사책 한 군데 나와있어요. 여기 419년 만에 제가 밝힌 것인데 해방 이후에요 학자 교수를 다 밝혀놓고 그만큼 노력해도 날짜를 못 밝혔는데 역사책을 찾으니까 없는 거죠. 그게 모당이 되는 거죠. 그만큼 옛날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사실 그게 역사책이죠. 역사책이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당일기에 고산수사에 와서 강하게 또 하는 거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고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제가 성주에서 있었던 그게 박응성 장군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하게 된 거는 낙제라는 사람이 박응성 장군이 6월 17일 날 전설하게 되는데 그 페이퍼에 들어있습니다. 6월 18일 일기에 어떤 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썬달 박응성이 고군 가마 외로운 군대나 작은 군대를 고군 약한 병사로서 굳센 적을 감당하다가 말에 올라가지고 많은 적을 죽이고 시병을 생패했는데 힘이 다해서 죽었으니 그 사람의 충돌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요게 18일날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때는 정성경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요것뿐만 아니고 우리 책에 보면 태암 이주락 하는 분도 일기에
박흥성 장군이 참 외로운 군사를 가지고 그 전사하다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참 그 충절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 또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별성자로 되는 박흥성이라는 장군이 어병장이 정선일자 동기랑 본이다 하는 것을 제가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 만에 벌써 그런 소식이 다 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선달을 하는 게 뭐냐, 먼저 선자 달아가지 않습니까? 먼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먼저 출세한 분을 선달을 합니다. 이렇게 싹 기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어병을 규합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대구에서는 4월 문학재 같은 분이 4월 인난이 일어나는 4월 21일에서 22일에 전투를 바로 하게 되는데 반야월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 벌써 인난에 대한 조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집에 이런 책을 보면 왼쪽에 침이 우리하는 그 당시 여러 개가 나옵니다. 대구에 이제 거병장에도 이마정사철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 4월 달에 머지않아가지고 난리가 있었다. 그래서 선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슬피고 다 기록이다. 태암 2주도 보면은 이상한 중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남 좌중에 있는 사람 몰라도 일본 정탐원은 일본 중이다. 그런 것도 곳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라자 같은 분이 이제 우라자 하면 근심은자 절골라자 근심을 먼저 절골을 뒤에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응징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거는 6월 달에 갔어야 정상적인 그 활광산 부인사에서 공식적인 향후에 전체 그 대구 전체의 총회를 해가지고 어병을 규합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군이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대구를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강한군대 후방에 보수 기시를 하는데 경상 감령을 제일 먼저 불사르고 그때는 이제 경상함이 대구 구죠. 대구 관할을 불사르고 향교는 교통이 있었는데 불사르지 않고 거기에 군대 총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정주 제란 물러갈 때 다시 불을 태우죠.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요즘은 뭐 정자나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기아집이니까 전부 기아집도 할 때 옛날에 다 초가집 다 초가집. 옛날에 끝나고 난 뒤에 대구 가면 또 초가를 보고 나는 초가. 그 당시에 그런 이제 힘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흥성 장군이 이렇게 참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조정에서는 이를 듣고 난 뒤에 병조 참의에 이제 추정한다. 다시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내 아들에게도 또 특별히 제수하는 게 있는데 국가에서 비인이라든지 해남 현당을 여기 마대하고 요소는 경산, 남면, 비천 등 지금 현재 우수고 있는 그 중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높은데 산정상에 올라가니까 아주 평평한데 제가 이제 우선 이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렐제는 원래 이 그 밀양각시하고 아산장시가 이 경산 지역의 입탄이 아주 빨리 빠르거든요. 왜 빠르냐? 원래 당시에 이게 그 경산 전시도 있었잖아요. 우산 전시. 경산 전시하고 두 번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산 읍지에 과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전배경이라는 분이 자기 처남인데, 그러니까 처남의 고지가 돼요. 이분이 고려 말에 과거에 합격해서 대구 경찰 때는 최고 수비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고려 때는 관과를 하다가 귀양 또 한 10년 갑니다. 그러나 조선의 개국에 조선의 개국될 때도 귀양지에 있었어. 나도 조선의 개국되고 난 뒤에 이제 벼슬을 나와서 경상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 충청 그다음 경기도 관찰사, 예조 판사, 어정부 지사를 역임하는 그분이 대구에서는 그
최고의 성이죠. 토정홍주의 재산들. 이런 것들이 문과방법이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많은데 이분이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밀양박씨 분들은 충청도에서 이 처각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아산장씨도 역시 어성에서 다시 이주를 하게 돼요. 같이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세 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강성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뭡니까? 현재 밀양박씨 소실제가 있는 이 땅이라든지 아산장씨가 있는 덕산지의 땅이 전부 다 옥산주시 땅. 옛날에는 재산 몸을 왜 합니까? 아들, 딸이 공동분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가면, 그 집안을 알아가면 할매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할매가 쉽게 말하자면 재산을 타고 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려고 하면 쳐갖고서 아니면 왜 가지요? 그것도 뭐 같은 거 아닙니까? 한 달이 넘어가면 왜 가고 올라가면 쳐가고 그래 되죠. 그러니까 재산을 안 받으면 못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땅이 경제인데 돈이 없는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찰을 해보면 보통 한 곳에 정찰하고 난 뒤에는 한 정조쯤 가야 뿌리를 내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정성자쯤 가게 되면 이제 다시 뼛속길이 나고 그런 게 대충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집성촌이라고 하는 개념도 조선 초에는 없습니다. 성이요, 우리 국가가요, 고려 말에 300조 날 때 그 당시에 고려고성대 성을 받았는데요. 고려 말 때면 7대밖에 안 내려와요, 7대. 세종 때면 국가들 앞서서 30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역에 30명이 안 돼요. 그래 동선동은 부르도 통하는 것이죠. 집성촌이라는 개념은 임난 후에 집성촌이지 옛날에 집성촌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처가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매죠. 할매가 가져온 재산은 처분권이 할매입니다. 여자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처가에서 가져온,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은 처분권이나 모든 게 그 따님에게 있는 것이죠. 즉, 그렇게 권한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위에게 그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사는데, 지금 경산에 그게 고산에 여기 지금 이제 요 솔일제라고 하는 제실이 있는데, 요 제실에 보면은 마경성 장군의 그 작년 저작년에 세웠던 요 추모 사적비 기적비라고 요 하나 세웠는 것이 있고요. 지금 거기 고산 무슨 학교입니다. 그 안에 고산초등학교. 예, 고산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예, 네. 거기 이제 또 회관도 있고. 제가 마경성 장군이 이제 산소 올라가는데 안내문인데 보이는 가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 수성구 구청에서 평가를 세워드려야 돼요. 노래 이렇게 한대 없어. 안내 사적 안내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수성구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산 중턱 올라가다면 원래 제식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회관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인다면 밀양박씨 주부공 이제 마경성 장군의 아버지 회관 이제 이름이 기린린자인데 린파 그 회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기 지금 현재 마경성 장군 아버지의 묘소입니다. 아버지의 묘소. 예, 묘비가 있습니다. 요 통정대국 주부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산소는 이제 요는 아버지 산소고 여기는 마경성 장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서는 이제 마경성 장군에 대한 이렇게 가운데 묘비가 적혀 있습니다. 묘비 뒤에 있는 것이고 묘비 옆에 있는 이 무인상이 망주석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드님 해남 현감에 아드님 있잖아요. 아드님 이제 요인데 해남 현감 밀양 박봉지 묘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산소인데 사진을 찍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제실 같은 경우는 앞이 잘라가지고요 앞에 담을 해보기 때문에 전경을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소도 찍으려고 하면요 수다리를 가지고 가야 되죠. 치알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는 있고 밑이 이제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 요래 지금 산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지가 남아있는데 교지가 여기 지금 있는데 교지 경사복 요건 뼛속입니다. 경사복 방문은 위되었다. 정약 장군이 된 사람이다. 어제 저희한테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고 자기 집안에 교지가 있는데 이 농자자가 무슨 왜 이렇게 적혀있는 하는 문동물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경사복의 관직에 있던 방문을 정약 장군이 된 자다, 임명하는 자다. 이런 거. 요게 이제 연도가 만력 38년 8월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교지는 어떻게 되냐? 군공이다. 군대의 공이 있었다는 거죠. 군공으로서 주부에 임명된 이때는 과거에 아직 안 봤을 때 주부에 임명된 박무는 무과 을과의 제5인 급제 출신자다. 보통 우리 문과나 무과에 합격한 거는 급제라고 하고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했기 때문에 입격이라고 입격. 생원과 진사는 자격시험이고 요즘 말하면 사고시험에 옛날에 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은 판사에 임용이 돼야 판사가 되는 것이죠. 진사와 생원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진사생원. 그런데 이건 이제 관직은 아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통 과거를 봤지. 요거는 소과이기 때문에 대과를 봐가지고 다시 이제 큰 뱃으로 올라가죠. 만력, 여기 만력은 이제 중국 연호인데 그건 이제 중국에서 우리 연호를 못 쓰도록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연호에서 속국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선비들은 이런 데는 국가 공식 문서에는 반드시 써야 돼요. 와서 명나라에서 제재가 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집안에서 이제 이게 서기 치해가지고 갑자를 막 썼죠. 예를 들면 갑오 몇 년 이런 식의 임진 몇 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금 이제 좀 초수가 되는데 그 교지가 초수는 잘 없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교지 용량위 박무 요걸 먼저 하면 의무장군 용량위 부호군 자라 요래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 의무장군 용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군부 이름이고 부호군은 관직 이름이고 요렇게 이제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역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름을 무에서 선으로 바꾸고는 안 돼. 다시 내린 거. 요 교지인데 요거는 선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위 되었다. 의무장군은 정사품인데 군대는 절충장군이 하고 의무장군 둘 다 사품인데 군대는 2품 이상이 없죠. 왜? 공사는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벼슬이 그만큼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3품과 2품은 천지적이죠. 2품이 가슴 대군데 2품을 올라갈 때는 문관 직책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무관이라도 병적 판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원 대구라든지 문관이 큰 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무관은 장군이 3품까지 밖에 없어. 더 높이는 안 만들어준 거예요. 더 높이는 어떻습니까? 군대를 건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관은 2품으로 갈 때는 이제
신도비를 세우거나 그런 걸 할 때는 이품이 기준입니다. 요즘 2급 공무원 이상이 돼야 신도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거의 고관이에요, 고관. 3급이 요즘 국장 아닙니까? 국장 가지고는 3급 가지고는 그 정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용장이 이제 부모분 다시 데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지를 이제 이렇게 바로 앞에 잠깐만. 예. 교지는 통상 해서체로 많이 쓰는데 저기는 그 채가 아니고 도장도 상당히 선명하죠. 저게 칠해나오는데 저는 의심이 좀 가요. 그것도 저도 이 교지는 대부분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금 뭐 몇도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내려왔다고 이제 간주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거는 박설인데 여기 똑같습니다. 의무장군 용량이 부호분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지에는 이제 박선 위 통운대부는 맨 사은품인데 여기 품기가 있고 반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5급 사무관 가듯이죠. 사무관은 급인데 5급 사무관은 보통 계장을 맡아야 되는데 사무관이 많으면 계장을 못 받고 그 밑에 직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보통 수라고 통문대부 수아무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품계보다 벼슬을 조금 높여주는데 그걸 가지고 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행수법이라고. 예를 들면 과장 직책이 있는 과장 품계를 가지고 있는 4급 예를 들면 뭡니까? 4급을 요즘에 뭐라고 할까? 네, 수기관인데 수기관은 과장을 맡아야 되는데 과장이 보직이 이제 자리가 없어서 대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수기관 아무개는 그 뒤에 가게 되면 뱃슬이 품계가 낮은 데 있다고 수라고 딱 써야 되겠다. 명시를 하죠. 보통 이제 품계보다 높은 뱃슬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행이라고. 여기서 이제 박선은 이 통운대부, 산품은 산품인데 통정대부는 당상과이고 통운대부는 당하과인데 여기 행자 붙었잖아요. 해남 현감잖아요. 해남 현감이 쉽게 말해 산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게 옥산 전시에 대해서 이 제시는 지금 이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깨진 게 아닌데 햇빛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창에 가면 상원동에 문평 전배경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제식이 있습니다. 그 제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박곡수단이라고 이름을 해놓고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은 대부 지어정 부사 옥산 전공 식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은 정식 2급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신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남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맹옥산 전시의 그 제실 가운데 파동에 있는 이 무동제 개동정사라고 5대 손인 대구 유학의 최초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개동 정강찬이 제실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요 무동제 올 이름을 다 무동자로 했는데 여기 이제 개동정사라고 옛날 이름을 하나 잘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는 옥산 그 개동 선생에 대한 여기 사적편과 기적편이 되어 있습니다. 개동 선생이라는 분은 학문은 높아도 뱃슬이 사헌부 지편 5급까지 수를 못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세울 때 이거는 요거는 제가 안 쓰고 요거는 제가 썼는데 상당히 그게 서준분이 고민을 해가지고 도저히 신도비는 안 된다. 관이 1번이죠. 관이 1번입니다. 맹자라는 책에 관직 서예를 딱 매겨놓은 게 있는데 조정의 서는 마저 자기요. 조정의 행사, 나라 행사하는 데는 벼슬이 1번이고 나가 아무 안 해도 안 되고 전 1번이고
향당에는 마저 치요. 이 치자, 나이 치자. 고을잔치 하는 데 가서는 남한 사람 최고 앞자리. 군수 아니라 뭐 장관이 와도 동일에게 인사하죠. 동네 고을잔치. 그 다음에 도시 장민에는 마저 드리라. 교육하는 데는 가서 선생이 최고 앞자리. 요게 맹자가 딱 만들어. 이 원칙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맹자가 조정에는 작을 벼슬 잡자 작을 위주로 모든 걸 하고 향단이는 고을에는 나를 위주로 하고 교육에는 선생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내세운 거죠.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맨 문평공 전 배경의 경산 업지에 과거의 합격자로서는 제일 먼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합격자, 문과 합격자로서는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맨 같은 육촌관, 재종관인데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때 물론 뭐 이분이 부산이 아니고 진해 쪽에 있는 층사 벼슬로 있다가 나중에 그 무과를 거쳐가지고 병마절도사 이품이거든요. 하고 정직을 병족 판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신도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이 벼슬은 7자. 여기는 7자 과입니다. 큽니다. 그래서 요 파수락하는 요거는 비구는 제가 지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제실 정견이고요. 예, 대충 요까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로 설명을 다 못하고 또 제가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페이퍼에 상당히 서로한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의 지역에 있는 누림들이 저도 누림의 한 사람인데 부산서원에 최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걸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 잡고 이렇게 참 주장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저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페이퍼를 작성하는데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주장으로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안 그래도 박응성 장군이 참 그 전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너무 일찍 전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임난 가운데는 주로 전사를 정류 재란 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진, 계사, 가고, 을미, 병신, 정류, 무술에 끝나고 그 다음에 신축 경자가 되는데 이거는 임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4월 달에 나고 난 뒤에 6월 17일 돌아가셨으니까 참 기록이 별로 남아 있는 것이었고 또 아드님 세 분이 또 동시에 순전했기 때문에 수습을 그 당시에 쉽게 말하자면은 어머니하고 어린 아들이 사기에 급급한데 그거 할 여유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참 하면서 참 이러한 충절이 경산지역에 어병장이 많은 가운데도 이 한 분이 딱 고산시키는 분이라. 그래서 널리 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입구에 있는 편말을 찌렸던 거 수성구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수성구에 대구에 수성구에 편말 세운 문구는 거의 다 제가 다 작성을 했는데 선차적으로 좀 팔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래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무도 혹시 저희들 한번 이야기할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간략하게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예. 지금 견적지만 해주신 아까도 필석에 받침돌 있잖아요. 예.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거북경성이던데 거북의 머리가 옆머리가 된 게 있고 거북머리가 된 게 극히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위로 나중에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 지금 산에 가면
거북머리에 받침이 있고 용머리에 받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원래 용머리에 있는 그런 건 원칙이 없죠. 요즘에 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비석하는 분들이 자꾸 뭐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된 빗속에도 용머리가 있는 게 있고요. 원래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용이 아니고 이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그걸 이수라고 하고 밑에는 거북을 귀부라고 하는데 중간에 비심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런 주역이 하도 낙서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경우가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이 일정한 현상이 없잖아요. 그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즉 산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용이라고 하는 동물에다가 용이라고 하는 동물이 없지요. 가상의 인물에다가 비유하는 기호. 그런데 거북은 뭡니까? 옛날 낙서에서 옛날에 복희씨가 있을 때 복희가 8개를 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남이 24개를 하고 우임금이 있을 때 황하에서 거북이 나왔대. 거북의 등에 무늬가 있더라. 그래서 한 이순신 장군이 거북옷을 만든 것도 그 원리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 만들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학문에서 보니까 용을 생겨나기 더 멋있는 걸 같아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원래는 거북은 땅을 상징하고 용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땅에다가 용이 있는 건 아니죠. 땅에다가 용이 있는 건 다 와룡입니다. 와룡산으로 가는 뭡니까? 용이 땅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 와룡이 볼때 와룡산 가잖아요. 저 용산이라고 하는 말은 와룡을 줄인 말입니다. 땅에는 와룡이지 날아오르는 용이 없습니다. 비천하는 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풍수학을 별로 믿고 그런 건 안 합니다만 그러나 산세의 변화무상한 이런 것을 가지고 변화불책이죠. 이런 변화불책을 용의 상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주에 보면 건공기 아닙니까? 공기인데 이 태경이 보면은 음양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사주 보는 데가 막 남자는 오른쪽 순수로 가고 여자는 왼수 역수로 가죠. 남자 여자가 모든 색이 많네. 옷 이거 뭡니까? 남자 이런 데 있지만 여자가 어떻습니까? 원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역의 원리, 좌청우백이라고 하는 원리 해가지고 방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해가 없다는 비희라 하셨어요. 용머리에 거북을 비희라 해서 뭐 힘쓸 빗자, 누구는 그런 거 질문 짓자 이래가지고 빗속에 받침을 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이 자식이 9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무신인데 그러면 이걸 좋아해서 거기에 쓰고 뭐 문을 새기는 어떤 아들 중에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보면 저희 집안에서도 받침대를 씌워다가 지금 못하고 전기대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최선의 방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원래 수가요, 구수가 제일 높습니다. 파도가 나서 그 가운데서 음양 모양 가운데 1, 2, 3, 4, 5 아닙니까? 그죠? 1, 3, 5는 홀수죠. 홀수를 하시면 9거든요. 그래서 주역에 하늘을 나타낼 때는 용구라는 말을 쓰고 땅을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2와 4, 6 있죠. 그걸 용육이에요. 땅은 6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수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보통 9천을 헤맨다 하는데 9개 하늘이 아니고 말로 설명하면 하늘이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설명하면 주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로 설명하면 하늘은 구가
하늘이다. 9개 하늘이 아니고 구도 하늘을 나타내는 수고. 그게 괴 있잖아요. 괴 이것도요. 그 괴다 숫자 합쳐서 36수가 나옵니다. 360조. 원래 우주는 동그란 구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구가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24.5 지워져 있기 때문에 추라추라하게 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전 하루에 1도 자전하게 되면은 요게 정확하게 30일 가면 요게 한 달에 가야 되는데 그 주기수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윤달이라고 하니 나타나가지고 애고하고 그런 게 나타나지요. 그걸 이제 보완했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정력이라고 하는 360일 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구락하는 경우는 그 남자는 구수고요. 여자는 육수입니다. 그게 남자, 여자가 불평등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양은 양수로 사용하고 홀수는 양수 아닙니까? 양수. 1, 3, 5는 5가 사람의 손도 음양원이 5개가 한 세트면 5개 한 세트. 2개 하시면 10개, 20점 벌리시죠. 이 가운데 5수를 기본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5수 가운데서 1, 3, 5는 양의 숫자고 하늘의 숫자고 2와 4는 6의 6인데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근본 하늘과 땅을 설명할 때 9와 6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주역의 개가 6개입니다. 6개. 짝대기 6개. 인간 인생을 따지면 60년, 60년 따지면 공자가 논어 속에 나는 15살 때 지우학하고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입지어 쓰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20 귀가 세고 70에 중심소유 불리거나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는 없잖다. 여섯 단계다. 72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머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느냐? 70, 80대 보면 뭡니까? 아, 내가 겨울에 어느 멀잖아.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걸 알고 자기의 모든 학보다는 수고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따진다면 24시간을 따지면은 제가 원래 나이가 65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오래 좀 산다고 하니까 가을에 와가 있죠. 자기가 내가 어디에 와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수양이고 그게 자기 목표로 사는 것이죠. 유학은 내자로 딱 해야 되면 수기 치며 닦을 수 옮기 다스릴 치는 다른 사람이 있죠. 자기를 따도 자기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산속에 있어도 불안하고 자기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시상에 있어도 조용하죠. 자기 마음이 조용하다면 자기 마음이 그러고 난 때 남을 다스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육아의 원리라 육아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걸 하지 않고 자기 수양이 없다는 말은 자기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 게 있죠. 육아의 멋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잘 생각을 그 서경에 보면 유성이라도 성일이라도 망령하면 망령 이절만 생각을 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광인이 되고 유광이라도 광인이라도 작성하면 너희 생각하면 위선의 성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야죠. 제가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할 게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대구에도 외손봉사하는 집도 많고요. 외손봉사는 있어도 사위봉사는 없어요. 사위는 장이나 피가 다르거든요. 복은 전부 다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면 복이 있지만 고모가 돌아가시면 복이 없어요. 이모도 복이, 엄마 쪽으로 복이 있지만 이모, 부가 돌아가시면 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외손들 좀 각성하라고요. 대구에 가면 옥산시 아까 제시했죠. 이 제시 위에는 원래 옥산시 당인데 만주를 찍어도 사위 중화양시인데 땅을 조금 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길이 좀 시원찮아. 이제 잘 돼 있는데 중화양시에 젊은 사람들이 투덜투덜 때리는 게 나요. 옥산 전시들은 왜 그 길돌기 안 닦고 우리 올 때 불편하게 만들어. 이까 있기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야 이놈아 니 거리냐 해봐라. 너무 다니지 않아. 무슨 말인지 가죠? 근데 다 가고 빼는 저거 하는 데는 빚을 크게 씌워놓고 내 할아버지는 옆에 조그마한 표석쟁이 외손 봉사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참 항상 그러니까 외손 봉사에 따른 말은 시합 제사 지내던 딸이 좋은 거네 두 딸이. 아무라고 손자가 해야지. 외손을 피워가니까 사위는 제사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위 봉사를 하는 말은 없고 외손 봉사를 하는 말이죠. 통상 이제 남자가 하긴 하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전환이 멀리 있을 때 제가 장인 제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초음날을 내 마음에 해주고 나는 주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아흔간 시키고 그래 하는 거지. 나는 부득이 할 때 이제 무슨 하는 것이죠. 제사는 꼭 자수만 지내는 게 남도 지낼 수 있는데 그 대충 원칙을 알고 해야 그게 쉽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국가를 바꿀 때 맨 그거를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건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사는 사람이나 뭐 돌아가신 분을 뭐 신적하지만 맑은 물을 좀 하지. 옛날에 하도 못 살던 때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는 그게 관례처럼 되어버린다. 옛날에 호집에 사례집에 초가집에 그릇도 없는 집에 그 그릇이 소통해야 되겠죠. 숟가락이 딱 앉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한 반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보면 산소에 속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돌아가신 어른의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힘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해놓고 아무나 가지 마라 하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만날 소수 와가지고 그 물고 불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님도 3년이라 하는 말은 하지만 심효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례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예, 감사합니다.